안녕하십니까, 이충재입니다. 사회 이슈와 소식들을 통해 대담 토론하는 사이너머 시간입니다. 가을 개편과 함께 시즌2에서도 우리 정지강 목사님 함께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. 정 목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셨습니까? 저는 지난주 사이너머 보신 몇 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제안도 받았습니다. 특히 예수정신에 비춰 시대를 조명하고 진행한다는 우리 방송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. 정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? 뭐 응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잘해라 이거 할 거라면 뭐 그런 말씀으로 좀 제가 이해하겠고요.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빛과 어둠 사이를 걷는 듯한 그런 참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 이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지고 그 속에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무력한가 이것을 절감하면서도 또 한편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두고도 참과 거짓 또 사실과 허구가 이렇게 마구 혼재되어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뭐 이런 좀 느낌, 이것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입니다. 네, 지난주 내내 또 사회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일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, 혹은 또 잘못되었다, 아주 의견이 분분했고요. 예. 오늘 또 사실 심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? 어찌 보면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렸던 검찰 권력에 일단 브레이크는 걸린 것 같다. 예, 이런 평이 좀 일반적인 평인 것 같고요. 네. 오늘 특별히 직무배제 이유 중에 그 재판부죠. 사법부 독립되어 있는데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. 저는 불법 사찰하면 생각나는 게 1990년인가요? 그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네, 당시에 윤석양 입양이 폭로했던 그 이야기가 나는데 아마 정치경 목사님도 그 사찰 대상자 명단에 있으셨죠? 그렇죠, 저도. 예. 사실 독립된 사법부, 특히 해당 재판부를 사찰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글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. 저도 그 1990년 당시에 그 보안사 민간인 사찰 그 대상자로 그래서 한참 후에 그 나에 대해서는 도대체 뭘 사찰했는가 이렇게 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뭐 별것들이 아니에요.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단체에 어떻게 가입돼 있고 참여를 했고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, 그리고 뭐 특이한 사항은 뭐 제 가족 사항 정도 이렇게 등이 기재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큰 사회적 그 무리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그 보안사가 그 거의 해체 수준까지 뭐 나중에는 결국 그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끝났지만은요, 이런 큰 그 이슈로 이런 그 민간 사찰, 특히 사찰을 해서는 안 된다, 이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건 더더군다나 그 검찰청에서 아니 왜 판사들을 그 사찰을 합니까?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인데 뭐 이것이 뭐 일종의 뭐가 불법이냐 하는 이야기가 그 상당히 그 좀 그 여러 계층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, 어떻게 당사자인 판사들이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, 혹 뭐 검찰의 그 어떤 약점이라도 뭐 잡힌 게 있나 이런 참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. 예. 자, 뭐 어쨌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적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왔는데 왜곡되고 비틀어진 어떤 권력 구조들에 대한 진단을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이제 경제 권력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먼저 이 나라의 경제 권력이 정 목사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재벌 같은데요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재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벌보다 더 막강한 그런 권력자가 있습니다. 그게 소위 모피아라고 그래가지고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퇴임 후에 대체로 이 금융권에 진출해가지고 그 산하 기업들, 기관들을 그 장악해가지고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, 사실 이 모피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
그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경제 용어로까지 그렇게 기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. 아마 이 나라의 최고 경제 권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예, 모피아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. 기재부 출신들 관료들이 퇴임 후에 모여서 그들이 재직 시 경험한 바를 이를테면 관련 경제단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그런데 막상 이들이 퇴임 후에 재직 시에 그들이 감독했던 그 일종의 그 금융단체들, 그 예를 들면 무슨 보험 그 연합회 회장, 또 보증보험, 증권거래소, 또 그리고 그 한국 그 은행연합회 이런 회장 이런 아주 주요 그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이익단체들의 로비스트로 그 활동을 한다는데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된 그 옵티머스 그 사기 사건에도 이 모피아에 관련된 특히 그 대부로 알려진 그 이현재 같은 분이 그 고문으로 있고 또 금융감독원의 장모 국장 같은 이는 이 모피아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검찰에 조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고문으로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규정 짓는 건 어찌 보면 또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. 그런데 지난 11월 12일 날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발을 한 이 박모 씨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. 실상 거래처 이 옵티머스의 이 거래처를 주선하고 딜을 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고문단이 다 한다는 겁니다. 문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IMF 당시에 소위 론스타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? 네, 네. 예. 그 론스타가 수조 원을 단기간에 빼내간 그런 소위 그 먹튀 사건 바로 여기에도 모피아가 관련돼 있다는 건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. 수조 원을 빼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엄청난 국부 유출이 있었다면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까?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? 당시 그 론스타가 국책은행이었던 그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했는데 사실 이건 처음부터 불법 인수였습니다. 산업자본으로 그 이 국책은행 같은 것을 인수할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불법 매입을 매각하고 또 나중에 매입하고 매각한 이 승인 당사자가 그 당시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당시 론스타는 그 외환은행에 이 투자한 금액이 2조 1,500원입니다. 그런데 원? 예, 2조 1,500억 1,500억 원. 예. 그런데 이것을 투자해서 불과 3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뭐 배당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그 이익을 먼저 이렇게 챙겼고요. 그리고 문제는 이 이제 그 거의 그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으로 이제 그걸 매각을 했는데 이때 하나은행이 4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이 외환은행을 매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 그 전체로 해서 5조 1,500원에 달하는 아주 막대한 이익을 아주 단기간에 그렇게 챙겨서 철수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어떤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좀 갈취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강도짓과 마찬가지 아니겠나.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못나서 당한 일이긴 좀 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 씁쓸한 그 여운이 남는 일입니다. 5조가 넘는 순이익을 어떻게 보면 국부가 유출된 그런 사건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라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책임질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 뭐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졌다 이거 없습니다. 그런데 당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임질 위치에 있었던 이 김석동 씨가
그 최근에 그 대한항공의 사회이사로 그리고 그 모기업인 그 한진카레 이사의 의장을 맡아 있으면서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이렇게 합병 인수하는 네. 바로 거기에 막후 조종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네. 지금 여기 한 8천억 가량 산업은행에서 8천억 가량을 여기에 그렇게 출자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면서 뭐 동기동창인 지금 산업은행장인 이동걸 씨하고 아마 이 김석동 씨가 뭐 학교 동기동창이고 이렇게 좀 잘 가까운 모양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나면서 네. 뭐 아니다 기다 뭐 만났다 안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해야 될 어떤 뭐 그 개연성이 있겠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전력 때문에 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. 네. 네. 이것도 한 8천억 가량 국민 그렇군요. 혈세가 네. 이게 또 낭비되는 거 아닌가. 예. 그런 지금 염려가 있는 한참 거죠. 그 법조계의 문제들도 저희가 사회적으로 많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것 이유가 사실은 전관예우에 관한 내용 아니겠어요? 예. 검사 혹은 검사장을 역임했던 분들이 본인이 맡았던 사건 수임을 변호사가 된 후에 다시 맡게 돼서 그 사건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,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. 경제관료 출신들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. 결과적으로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보듯이 많은 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제비리의 원상이 된다.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습니다. 엊그제 27일 날 한국은행연합회 회장으로 은행연합회. 은행연합회 거기 그 회장의 모피아 출신 그 김모 씨가 이렇게 선임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애초에 이 금융연합회 이게 굉장히 노른자인 것 같아요. 뭐 저 연봉 한 7억 가까운 아주 상당히 노른자위로 알려져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6명의 후보들이 처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. 후보로 뭐 금융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이제 이 관료 출신. 그런데 결국은 앞서 말한 대로 이 모피아 출신 김모 씨가 최종 단독 후보로 그렇게 추천돼서 아마 지난 27일 그 선임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 이유는 재밌어요. 왜 이 사람을 금융 그 전문가들을 다 제쳐놓고 선임했냐? 네. 전문가보다는 바람막이를 택했다. 이것이 이 선임 그 당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세평입니다. 이게 아주 대놓고 그 로비스트를 선출했다고 하는 거지요.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금융 질서를 바로 잡고 금융계의 여러 그 비리들을 근절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그 인사들이 거꾸로 그 금융권 내 그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방패막이로 이렇게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피해는 고스란히 네. 다 국민들에게 전가될 게 아닌가. 그렇죠. 예. 그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현실이 더 참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. 네,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. 이 문제를 짧은 시간에 저희가 대안을 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이너머가 또 짚어본 이슈이니까 사이너머 처방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예, 뭐 처방이랄 건 없지만 하여튼 저는 무엇보다 일단 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이 좀 고위급에 있는 그런 경제 관료들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금융 관련 그런 기업의 취업을 제한하는 다시 말하면 전관 금지 조항을 골자로 한 입법을 국회가 네. 좀 서둘러서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된다. 그래 근절되지 않겠나. 또 하나는 이건 좀 그 어려운 주문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제 관료들의 좀 자성이 좀 필요하다. 공복으로 그렇게 일해서 국민들을 위한 그 보람 이것을 그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
이런 이익 집단의 그 로비스트로 이렇게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 자기들 명예에도 또 자기들 인생에도 이게 참 큰 그 흠이 될 텐데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이 금감원이 그 어떤 그 사원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그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. 거기 보니까 우리는 금융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금융 소비자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을 그 가슴을 지닌 파수꾼이다. 이 자기들의 네. 그 역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. 뭐 가슴에 그렇게 뭐 끌어안을 것까지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 이 관료로서 자기들의 그 본분을 좀 다하는 바로 그런 데서 이 질서를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. 이제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. 네, 공직자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겠죠.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생각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.